세계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BBC 기자가 한국 역사를 취재하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외교적 압력과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본이 70년간 은폐해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한 여성의 위험한 도전.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영국 BBC에서 역사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저는 세계 각국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영국 왕립 텔레비전 협회상을 3차례 수상했고, 최근에는 UN 인권위원회에서 특별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역사 저널리스트로서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로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역사의 아픔을 취재해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서양인들은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구 역사 교육은 유럽 역사와 미국 역사만 가르치고 아시아 역사는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잠깐 언급될 뿐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 정도만 간략히 배웠을 뿐입니다. 런던에 살 때 한국계 영국인 친구 지민을 만났어요. 지민과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무지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저에게 한국을 진짜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의 아픔부터 봐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역사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민의 말을 듣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BBC에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지 의문을 표했죠. 저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지만 그 문화를 만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저의 지난 수상 경력과 시청률 기록이 설득력을 발휘했고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첫날, 저는 서울 광화문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영국인 교수인 마이클 데이비스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 살며 한국 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마이클은 한국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나라라고 했어요. 특히 20세기는 한국에게 극도의 시련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연구실은 책과 문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가리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 항상 큰 나라들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섬나라인 영국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죠.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마이클은 강조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민족의 정체성이 억압당했다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난 후에도 한국은 바로 한국 전쟁을 겪었고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마이클은 설명했어요. 한국 역사의 진실을 직접 느끼려면 어디를 가봐야 하냐는 제 질문에 마이클은 서대문형무소를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어떤 역사적 장소와도 달랐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육중한 건물들, 녹슨 철창, 그리고 그 안에 서린 역사의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가이드를 따라 형무소 내부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비극을 취재해온 저였지만 이곳에서 제가 마주할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이드 김민수 씨는 역사학 박사로 이곳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형무소는 1908년 일본에 의해 건설되었고 처음에는 경성감옥이라고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죠. 한때 3,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원래 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어요. 양쪽으로 작은 감방들이 늘어서 있었죠. 각 감방은 너무 작아서 성인 4-5명이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감방들에는 보통 2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함께 있었고 앉을 자리도 부족해서 서로 번갈아가며 누워야 했다고 민수 씨는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감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암흑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수년간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도착했어요. 민수 씨는 이곳이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던 지하 고문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더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지하 고문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벽에는 여러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고문대, 물고문 시설, 손톱을 뽑는 기구들. 이런 도구들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전기 고문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고 물고문 시설에서는 코와 입에 물을 계속 부어 익사 직전까지 몰아넣는 고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갑자기 고문 장면을 재현한 오디오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물소리, 그리고 일본어로 소리치는 간수들의 목소리.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수 씨는 이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이며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의 용기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견뎌냈어요. 고문실을 지나 우리는 옥중 편지를 전시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벽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한 편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3살 청년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였는데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언젠가 한국이 자유로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어요. 이 편지를 쓴 다음 날 그는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또 다른 편지는 17살 소녀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어달라며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용기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무소 안에는 여성 수감동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감되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이곳에 수감된 여성들 중 일부가 나중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전쟁의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한 여성 수감자의 증언이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끌려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두려워했죠. 여성 수감동을 나오면서 손이 떨려왔어요. 벽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교수대가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이곳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민족의 영웅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일본에 항거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다고 해요. 처형장 한쪽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묵념을 올렸어요. 이름 모를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역사책에서 읽는 것과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역사적 유적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아픔과 저항의 증거였어요. 복도를 지나 출구로 향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을 방문한 후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방문 이후 저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며 자료를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은 서양 역사책에는 한국의 근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영국과 미국의 역사책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한국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적 아픔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의 역사 교수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지원 교수님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일본을 아시아의 방벽으로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 범죄를 덮어버린 측면이 있었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역사적 진실보다 우선시된 것이었어요. 서양 도서관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일본 측 자료는 어떨까 싶어서 도쿄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져온 일본어 자료들도 검토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많은 역사책과 문서들은 식민 지배를 한반도의 근대화를 위한 도움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위안부 문제는 직업적인 선택으로 왜곡되어 있었죠. 일본 정부가 발행한 한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은 한반도에 철도와 학교를 건설하여 근대화를 도왔다. 많은 조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에서 일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서술은 제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1차 자료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당시의 문서들을 조사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일본 측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17살 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탄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 군인들이 들이닥쳐 마을의 젊은이들을 트럭에 실어 항구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도망치려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왼팔에는 큰 흉터가 있었어요. 탄광에서 다쳤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고 밥은 겨우 연명할 정도로만 주었다고 해요. 많은 친구들이 병들어 죽었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로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것이 일본 교과서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노동의 실체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할머니는 14살 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돈이 필요했고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갔지만 그녀를 데려간 곳은 공장이 아니라 위안소였다고 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할머니가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왔고 거부하면 구타당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고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생한 증언들 앞에서 일본 측의 자발적 선택이란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범죄였어요. 독립기념관의 한 연구원은 저에게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공문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에 관한 지시사항들이었어요. 그 문서들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이 자료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로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냉전 시대에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미화하고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조현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많은 서양 국가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은 경제 강국이고 중요한 동맹국이라 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비교 연구하면서 저는 역사적 진실과 공식 기록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특히 일본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학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마코토 이시카와 교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한일 관계사를 연구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코토 교수와의 인터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도쿄 대학교 캠퍼스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코토 이시카와 교수의 연구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상패와 학위증이 걸려 있었죠. 마코토 교수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를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BBC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왔다며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마코토 교수의 친절한 태도에 저도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역사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녹음기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 차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어요. 마코토 교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관점의 문제이며 한국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일본은 당시 시대적 맥락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시대적 맥락이라는 말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입증하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요. 마코토 교수는 미소를 유지한 채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피해자 중심의 서사를 만들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생존을 위해 싸웠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태블릿을 꺼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진, 고문으로 인해 죽은 독립운동가들의 보고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여주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코토 교수는 손을 흔들며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그 사진들은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기록도 있고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테러리스트였다고 말했어요. 테러리스트라는 말에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마코토 교수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당시 일본군이 관리한 공식 문서에는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위안부는 돈을 받고 일한 사람들이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옥선 할머니의 눈물 어린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14살 소녀가 어떻게 돈을 받고 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침묵 후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인지 생존자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역사적 연구인지 물었습니다. 마코토 교수는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제 반박에 마코토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공식 역사 교과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일본이 인정하는 역사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제가 수집한 유엔 보고서, 국제인권단체의 조사 결과, 그리고 당시 일본군의 내부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도 무시할 것인지 물었어요. 논쟁이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마코토 교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제가 일본을 공격하려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러 왔으며 그가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마코토 교수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며 인터뷰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결의.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역사 왜곡과의 직접적인 대면이었어요. 마코토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역사의 진실은 계속 가려질 것입니다. 캠퍼스를 나오며 다음 행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마코토 교수와의 대화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중요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일본 내 보수적 역사관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그 순간 새로운 연구 방향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영국 캠브리지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역사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기로 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데이비드 브라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문가로 특히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그는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반겼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현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연구실에는 한반도 관련 서적과 지도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한반도 변화 예측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묻자 브라운 교수는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예측이 단순한 학문적 추측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꺼냈습니다.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이 1980년대에 쓴 책이었어요. 그는 2025년 동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를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질학적 연구 결과와 연결해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동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은유적 의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질학적으로 동해 지역은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 실제로 새로운 섬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의 해석은 이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 문제가 새롭게 정리되거나 더 크게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브라운 교수의 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역사 조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반도의 역사적 상처, 특히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이런 미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역사적 상처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작은 섬 독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묻자 브라운 교수는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이었고 그것은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와 미래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독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내며 일본, 한국, 그리고 제3국의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어요.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 내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에 이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 선언한 칙령 제41호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더 놀라운 발견은 1960년대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다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조차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알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일본이 독도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한국이 지켜낸 자존심이자 역사의 증거다. 이 말은 제가 독도 연구를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독도가 그저 작은 바위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깊이 할수록 이 작은 섬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서양 도서관에는 독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있다 해도 대부분 일본의 관점에서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서양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편향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역사 전문가인 김정현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독도 편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조선 식민지화의 첫 단계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이었다고 해요. 김 교수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첫 단계였다는 것을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 야마모토 노부유키와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 학계 내에서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적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야마모토 교수는 1960년대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을 제게 비밀리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다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조차 자신들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지 야마모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우선 독도가 위치한 동해 해역은 세계 7대 어장 중 하나로 풍부한 어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또한 독도 해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미래 에너지원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물질은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군사적으로도 독도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동해를 통제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군사기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았어요.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 동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야마모토 교수의 마지막 설명은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를 포기하는 순간 다른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했어요.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독도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역사적 측면에서 독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지키는 행위였던 것이죠. 연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주장하고 있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한반도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말이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BBC에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역사에 관한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폭로하고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상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엘리자베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정치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BBC는 공영방송이야. 우리는 특정 입장을 취할 수 없어. 저는 이것이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라고 설명했지만 상사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해봐. 좀 더 중립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면 재검토해볼게. 상사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BBC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독립 제작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작은 문제를 언급했고 일부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한 제작자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 시장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일본은 영국 문화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입니다. 저는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트래픽은 미미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일부 자료를 공개했을 때 일본 우익 성향의 사용자들의 조직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생존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큰 벽에 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자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